금단의 역사 시즌 1 EP 15 임평대군의 선택 살아남은 왕자의 고뇌 오프닝 내레이터 1645년 4월 26일 한양 창덕궁 새벽 5시 비명도 없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적장자 소현세자가 죽었습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지 불과 70일만이었습니다. 공식 사인은 학질.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복궁 북쪽 작은 저택 한 남자가 촛불도 켜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24살의 젊은 왕자 임평대군.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형 소현세자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궁궐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리라는 것을. 다음은 나인가? 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무려 13년을. 어떻게? 역사는 그를 단 한 줄로만 기록했습니다. 학문을 좋아한 온화한 왕자.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처절하고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오늘 금단의 역사에서는 조선 왕실의 가장 위험한 시기를 살아낸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는 왜 침묵을 택했을까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지켰을까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그는 무엇을 잃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1장 1622년 왕자의 탄생 축복인가 저주인가. 내레이터 이야기는 16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조 즉위 직후 혼란스러운 시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불안했습니다. 정통성에 약점이 있었고 곳곳에 적이 있었습니다. 그해 12월 6일 인조의 후궁귀인 조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째 왕자 이름은요 훗날의 임평대군입니다. 삼파마마 왕자이십니다. 귀인 조씨 힘겹게 왕자. 우리 아이가 왕자로구나. 내레이터. 하지만 귀인 조씨는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인조에게는 이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비 인열 왕후 소생의 소현세자, 계비 장열 왕후 소생의 복림대군, 그리고 이제 후궁 소생의 셋째 임평대군. 조선시대 왕실에서 후궁의 아들은 늘 애매한 위치였습니다. 왕자이지만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권리는 있지만 정통성은 약했습니다. 귀인 조씨 갓난아기를 안으며 요야. 부디 평안하게 자라거라. 욕심내지 말고 튀지 말고 그저 조용히 살아가거라. 내레이터. 어머니의 첫 기원. 그것은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원은 임평대군의 평생을 관통하는 주제가 됩니다. 제2장 어린 시절 형들의 그림자 속에서. 내레이터. 1620년대 후반 어린 임평대군의 유년기. 그는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3살에 글자를 깨우쳤고 5살에 천자문을 뗐으며 7살에는 소학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능은 조심스럽게 숨겨져야 했습니다. 어린 임평대군 8세 스승에게 선생님, 이 구절의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스승 경계하며 대군마마 학문도 좋지만 너무 두각을 나타내시면 안 됩니다. 어린 임평대군 왜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 나쁜가요? 스승 한숨을 쉬며 마마. 왕자에게 재능은 때로 위험합니다. 너무 뛰어나면 사람들이 경계합니다. 내레이터. 어린 임평대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위험한가? 왜 똑똑한 것이 문제가 되는가? 하지만 곧 그는 배웠습니다. 궁궐이란 곳의 냉혹한 법칙을. 어린 임평대군 형 소현세자를 보며 형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형님을 칭찬합니다. 소현세자 동생을 쓰다듬으며 요야, 칭찬은 때로 독이 될 수 있단다. 너는 형처럼 되려 하지 마라. 어린 임평대군 왜요? 소현세자. 형은 왕세자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다. 내레이터. 소현세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라는 자리가 얼마나 고독하고 위험한지. 그리고 그는 동생이 그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제3장 1636년 병자호란 -15세 소년이 본 지옥.
내레이터 1636년 12월 인평대군 15살 청나라 1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병자호란의 시작이었습니다. 12월 14일 청군이 한양을 포위했습니다. 인조는 세자와 대군들을 데리고 남한산성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날 15살 소녀는 처음으로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인평대군 성벽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공포에 떨며져 저것이 전쟁입니까? 시종대군마마, 저리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인평대군 눈을 떼지 못하고 저 사람들은 모두 죽는 것입니까? 내레이터 성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기병들이 그들을 쫓아가 베었습니다. 비명과 피. 15살 소녀는 그날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왕실이 백성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리고 왕실 자신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남한산성 내부 인조 신하들에게 분노하며 구원군은 어디 있느냐? 왜 아직도 오지 않는가? 신하 전하, 각 지방에서 군사를 모으고 있사옵니다만 인조 그새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내레이터 남한산성 47일간의 항전. 하지만 그것은 항전이라기보다는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인평대군 형 소현세자에게 형님, 우리는 이곳에서 죽는 것입니까? 소현세자 동생을 끌어안으며 아니다. 우리는 살 것이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 인평대군 하지만 어떻게? 소현세자 요야, 잘 들어라. 때로는 굴욕을 참는 것도 용기다.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레이터 그것이 소현세자가 동생에게 준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그 가르침은 인평대군의 평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제사장 삼전도의 굴욕, 소년이 본 아버지의 눈물. 내레이터 1637년 1월 30일 남한산성 항전 47일 만에 인조는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삼전도. 그곳에서 조선 국왕은 청황제에게 305고 두례를 올렸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땅에 찢는 굴욕. 15살 인평대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내레이터 장면 묘사 1월 30일 새벽 삼전도.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가 높은 단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래 인조가 평민의 옷을 입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관도 없었습니다. 골룡포도 없었습니다. 오직 흰옷 한 벌. 마치 죄인처럼. 청황제 홍타이지 조선 국왕, 절을 올려라. 인조 떨리는 목소리로 예. 황제 폐하. 내레이터 인조가 머리를 땅에 찧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인평대군은 아버지의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조선 국왕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6번, 7번, 8번.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인조의 이마가 얼어붙은 땅에 닿았습니다. 인평대군 속으로 눈물을 참으며 아바마마. 저것이 왕의 모습입니까? 저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나라입니까? 내레이터 그날 15살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권력이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왕이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가. 그리고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오장 인질 선택, 형들의 떠남과 홀로 남음. 내레이터 삼전도 굴욕의 대가. 청나라는 요구했습니다. 왕자들을 인질로 보내라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두 왕자가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평대군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사신대 조선 국왕은 우리 대청제국의 성의의 표시로 왕자들을 보낼 것이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선양으로 보내라. 인조 절망하며 두 아들을 모두 보내야 한단 말이오? 청나라 사신 그것이 황제 폐하의 뜻이다. 내레이터 왜 인평대군은 선택되지 않았을까요? 역사학자들의 추측. 첫째, 후궁소생이라 정치적 가치가 낮았다. 둘째, 나이가 어렸다. 당시 15세. 셋째, 인조가 의도적으로 제외했을 가능성.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인평대군만이 한양에 남았습니다. 형들의 출발 전날 밤
소현세자 동생의 손을 잡으며 요야, 우리가 없는 동안 너는 혼자가 될 것이다. 임평대군 울먹이며 형님,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형님들을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복림대군 아니다 요야. 너는 여기 남아야 한다. 아바마마를 모셔야 한다. 소현세자 요야 잘 들어라. 우리가 없는 동안 너는 조심해야 한다. 임평대군 무엇을 조심합니까? 소현세자 심각하게 모든 것을.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심지어 생각도 조심해라. 궁궐은 위험한 곳이다. 임평대군 형님, 무서워요. 소현세자 동생을 끌어안으며 나도 무섭다 요야. 나도 무섭다. 내레이터 그렇게 형들은 떠났습니다. 1637년 2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선양으로 끌려갔습니다. 임평대군은 궁궐 문 앞에서 형들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못한 채 15살 소녀는 그날 처음으로 완전한 고독을 느꼈습니다. 좋아요 구독 멘트. 내레이터 여러분, 지금까지 임평대군의 어린 시절과 병자호란의 비극을 살펴봤습니다. 15세 소년이 겪어야 했던 공포와 상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고독.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금단의 역사를 응원해주세요. 이제 임평대군의 진짜 시련이 시작됩니다. 제6장 1637-1644 홀로 남은 왕자, 정치의 소용돌이. 내레이터 형들이 떠난 한양 1637년부터 1644년까지 7년. 임평대군은 15에서 23이 되었습니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하지만 그 7년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내레이터 인조는 변했습니다. 삼전도의 굴욕 이후 그는 편집증적으로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들까지도. 인조 혼잣말 소연이는 청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들과 친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나를 배신하려는 것은 아닌가? 내레이터 인조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한양에 남은 임평대군에게도 향했습니다. 김자점 인조에게 전하. 임평대군이 요즘 학문에 깊이 빠져있다옵니다. 인조 학문? 무슨 학문을 공부하는가? 김자점 주로 주역과 춘추를 읽는다옵니다. 인조 의심스럽게 춘추? 그것은 정치를 논하는 책이 아니. 김자점 의미심장하게 그러하옵니다. 전하. 내레이터 임평대군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읽는 책 한 권 한 권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가 감시되고 있다는 것을. 궁궐은 감옥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 임평대군의 처소. 임평대군 책을 읽다가 멈추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형님들은 청나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나는 여기서 편안하게 책이나 읽고 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레이터 무력감. 그것이 임평대군을 괴롭혔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형들을 구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는 좌절감. 제7장 어머니 귀인 조씨, 유일한 위안. 내레이터 그 시절 임평대군에게 유일한 위안은 어머니 귀인 조씨였습니다. 귀인 조씨는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후궁으로서 궁궐의 법칙을 잘 알고 있었고 아들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귀인 조씨 아들을 보며 요야, 요즘 얼굴이 좋지 않구나. 임평대군 19세 어마마마. 저는 괜찮습니다. 귀인 조씨 거짓말. 어미가 모를 것 같으냐? 네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다 안다. 임평대군 눈물을 참으며 어마마마.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형님들은 저 먼 곳에서 고생하시는데 저는. 귀인 조씨 아들의 손을 잡으며 요야, 너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것이 내 임무다. 임평대군 살아남는 것이 임무입니까? 귀인 조씨 그렇다. 너는 적자가 아니다. 왕세자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왕위를 노리지 않는 한 너는 안전하다. 임평대군 하지만 어마마마 저는. 귀인 조씨 욕심을 부리지 마라. 야망을 가지지 마라. 튀지 마라. 그저
조용히 살아가거라. 그것이 너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레이터 어머니의 가르침.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의 가능성을 억누르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임평대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8장 1644년 선양에서 온 편지들. 형들의 변화. 내레이터 1644년 임평대군 22살. 그해 중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베이징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선양에 있던 소현세자와 복림대군도 베이징으로 이동했습니다. 내레이터 소현세자는 베이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서양 선교사 아담샤를 만났습니다. 천주교를 접했습니다. 서양 과학기술을 공부했습니다. 망원경, 지구의 세계지도. 그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소현세자의 편지. 임평대군 편지를 읽으며 동생 유에게 나는 이곳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고 있다. 서양 사람들은 천주라는 신을 믿는다. 그들의 학문은 우리와 매우 다르지만 배울 점이 많다. 조선도 변해야 한다, 요야. 우리는 너무 낡은 것에 집착하고 있다. 언젠가 내가 돌아가면 조선을 바꾸고 싶다. 형용이. 임평대군 편지를 내려놓으며 형님께서 변하셨다. 내레이터. 하지만 임평대군은 걱정했습니다. 조선을 바꾼다? 서양 학문을 도입한다? 천주교를 받아들인다? 그것은 인조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복림대군의 편지. 임평대군 다른 편지를 읽으며 요야. 형님 소현세자이 걱정된다. 형님께서 서양 오랑캐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신다. 청나라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신다. 조선 사신들이 모두 걱정하고 있다. 이 소식이 아바마마께 전해지면 요야, 너는 조심하거라. 우리 형제 중 누군가는 무사해야 한다. 형현이. 내레이터 두 편지. 서로 다른 내용, 서로 다른 걱정. 임평대군은 깨달았습니다. 형들 사이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다는 것을. 제9장 1645년 2월 소현세자의 귀환. 불길한 재회. 내레이터 1645년 2월 16일 8년 만에 소현세자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양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돌아오셨다. 8년 만에 귀환이다. 하지만 궁궐안은 냉랭했습니다. 소현세자의 귀환 장면. 내레이터 2월 16일 오후 경복궁. 소현세자가 인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8년 만에 재회. 하지만 인조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 깊이 절하며 아바마마 소자 돌아왔사옵니다. 인조 차갑게 일어나라. 소현세자 일어서며 소자 8년 동안 매일 아바마마를 그리워했사옵니다. 인조 그래? 청나라가 그리 좋더냐? 8년씩이나 있었으니 제법 익숙해졌겠구나. 소현세자 당황하며 아바마마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인조 들으니 네가 서양 오랑캐 신부들과 어울렸다더구나. 천주교라는 이단 종교도 배웠다면서? 소현세자 아바마마 그것은 학문적 호기심에서 인조 손을 저으며 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물러가 쉬어라. 내레이터 첫 만남부터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임평대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임평대군과 소현세자의 재회. 임평대군 형을 보고 달려가며 형님. 소현세자 동생을 끌어안으며 요야. 오래간만이구나. 많이 컸구나. 임평대군 눈물을 흘리며 형님, 정말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매일 형님을 기다렸습니다. 소현세자 쓸쓸하게 웃으며 요야. 나는 돌아왔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것 같구나. 임평대군 무슨 말씀을. 소현세자 아바마마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나를 믿지 않으신다. 임평대군 형님,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소현세자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요야. 나는 안다. 이미 늦었다. 내레이터 소현세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지만 임평대군은 아직 몰랐습니다. 형의 죽음이 그토록 가까이 있다는 것을.
제10장 1645년 4월 26일 소현세자의 의문사. 내레이터 소현세자가 귀환한 지 70일 1645년 4월 26일 그날 아침 소현세자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소현세자의 시종세자 저하. 소현세자 고통스럽게 몸이 뜨겁다. 머리가. 시종어이를 불러라. 급히. 내레이터 어이들이 급히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녁 7시 소현세자가 사망했습니다. 향년 34세. 공식 사인 학질 말라리아. 재현 장면 마이너스 임평대군이 소식을 듣는 순간 시종 황급히 달려와 대군마마 큰일이 옵니다. 임평대군 무슨 일이냐? 시종 떨리는 목소리로 세자 저하께서 승하하셨사옵니다. 임평대군 책을 떨어뜨리며 무엇? 내레이터 임평대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형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소현세자의 빈소. 임평대군 형의 시신 앞에서 울며 형님 이럴 수가. 내레이터.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독살이다. 인조가 세자를 죽였다. 김자점이 음식에 독을 넣었다. 세자빈 강씨가 연루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속삭일 뿐. 궁녀 A 작은 목소리로 세자 저하의 시신을 봤다는데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다더라. 궁녀 B 쉿. 조용히 해. 들키면 우리도 죽어. 내레이터.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으로 조선 왕실의 권력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임평대군에게 새로운 공포가 시작되었다는 것. 좋아요, 구독, 멘트 2. 내레이터. 소현세자의 의문사. 그리고 이어질 비극들.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시작됩니다. 임평대군은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갈까요?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금단의 역사를 계속 만나주세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제11장 세자빈 강씨의 비극. 피해 숙청. 내레이터. 소현세자가 죽은 지 불과 며칠 후 세자빈 강씨가 체포되었습니다. 강씨는 소현세자의 부인이었습니다.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성군, 경왕군, 경령군. 하지만 이제 그녀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김자점 인조에게 전하. 세자빈 강씨가 세자를 잘 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역적 무리와 내통했다는 증거가 있사옵니다. 인조 증거가 확실한가? 김자점 확실하옵니다. 강씨는 세자의 청나라 행적을 알고도 막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추겼사옵니다. 인조 분노하며 역적에 쳐라. 사사하라. 내레이터. 1646년 3월 22일 세자빈 강씨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죄목부덕함과 역모연루. 하지만 실제 이유는 소현세자의 혈통을 지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강빈이 사약을 받기 전 강빈 사약 앞에서 나는 억울하다. 나는 다만 남편을 따랐을 뿐. 감시 관리 죄인. 입을 닫혀라. 강빈네 아들들. 경선이, 경환이, 경령이. 제발 아이들만은 살려주소서. 내레이터. 하지만 그녀의 간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강빈이 사약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세 아들들 경성군, 경환군, 경령군은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당시 나이 각각 11세, 9세, 4세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임평대군의 고뇌. 임평대군 혼자 방에서 형수님이 돌아가셨다. 조카들이 유배되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아니면 침묵해야 하는가? 내레이터. 임평대군 앞에 선택이 놓였습니다. 형수의 억울함을 호소할 것인가? 조카들을 위해 탄원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임평대군의 측근 대군마마 강빈이 너무 억울하게 돌아가셨사옵니다. 마마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임평대군 고통스럽게 눈을 감으며 아니다. 측근마마. 임평대군 말을 해서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강빈을 살릴 수 있겠는가? 조카들을 구할 수 있겠는가? 측근하지만 마마, 이것은 정의의 문제이옵니다. 임평대군 눈물을 흘리며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를 외치다가 나까지 죽으면 누가 그들을 기억하겠는가? 침묵만이 그들을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레이터. 그것이 임평대군의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침묵. 비겁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역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록할 뿐입니다. 제12장 1645년 5월 복림대군의 왕세자 책봉. 내레이터. 소현세자가 죽은 지 한 달, 세자빈 강씨가 사사된 지 2개월 후 1645년 5월 복림대군이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정통적인 왕위 계승 순서라면 소현세자의 장남 경성군이 왕세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조는 그를 건너뛰고 둘째 아들 복림대군을 선택했습니다. 왕세자 책봉식. 신하 왕세자 책봉을 축하옵니다. 저하 복림대군, 이제 왕세자 과인은 이 무거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내레이터. 하지만 복림대군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무게감이 더 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세자가 된 것이 형의 죽음 위에 세워진 것임을. 책봉식 후 임평대군과 왕세자의 대면. 왕세자. 복림대군 유야, 나를 보거라. 임평대군 공손하게 절하며 세자저하. 왕세자. 불편하게 왜 그리 딱딱하게 구느냐? 우리는 형제가 아니냐? 임평대군. 저하께서는 이제 왕세자이시옵니다. 신분이 다르옵니다. 왕세자 유야. 임평대군. 저는 다만 저하를 섬기는 신하일 뿐이옵니다. 왕세자. 한숨을 쉬며 유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임평대군. 무슨 말씀이십니까? 왕세자. 큰형님 소현세자의 죽음을 나는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왕세자가 되기 위해 형님을 해쳤다고 생각한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임평대군. 조심스럽게. 저는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저하. 왕세자. 아무것도 모른다. 그것이 내 대답이냐? 임평대군. 저하. 저는 다만 살고 싶을 뿐이옵니다. 왕세자. 쓸쓸하게 살고 싶다. 그래, 그것이 가장 솔직한 대답이겠지. 내레이터. 두 형제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가까우면서도 먼, 형제이면서도 군신. 믿고 싶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미묘하고 위태로운 관계. 제13장 조카들의 운명. 제주도 유배와 죽음. 내레이터. 경성군, 경왕군, 경령군. 소현세자의 세 아들들. 그들은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1646년부터 1652년까지. 그리고 한 명씩 죽어갔습니다. 제주도. 내레이터. 1652년 2월 경성군이 죽었습니다. 향년 17세. 1652년 9월 경안군이 죽었습니다. 향년 15세. 공식 사임 병사.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주 목사은밀이 한양에서 밀명이 왔다. 왕손들을 잘 감시하라. 탈출을 시도하면 처리하라. 내레이터. 1661년 경령군마저 죽었습니다. 향년 19세. 소현세자의 세 아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20세를 넘기지 못하고 그들의 죽음으로 소현세자의 혈통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임평대군이 조카들의 죽음 소식을 듣는 장면. 임평대군. 1652년 조카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경선이와 경안이가 둘 다 전령 그러하옵니다. 대군마마. 임평대군 무너지며 아니다. 저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내레이터. 임평대군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왕실에서는 무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혈통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언제든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좋아요. 구독. 멘트 3. 내레이터. 조선 왕실의 냉혹한 현실. 권력 앞에 무참히 희생된 어린 왕손들. 이 비극적인 역사가 마음 아프게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금단의 역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임평대군의 선택은 이제부터 더욱 절박해집니다. 제14장 학문 속으로 도피인가 선택인가. 내레이터 1646년부터 임평대군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정치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학문과 예술에 깊이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도피였을까요? 아니면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이었을까요? 임평대군 24세. 책을 읽으며 군자는 때를 기다린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때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인가? 내레이터 임평대군은 주역, 예기, 춘추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특히 주역의 잠룡무룡, 숨은 용은 쓰이지 말라는 구절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또한 서예와 그림에도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글씨는 힘이 있으면서도 절제되어 있었고 그의 그림은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송시열과의 대화. 송시열 임평대군을 찾아와 대군마마, 요즘 주역에 깊이 빠지신 것 같습니다. 임평대군 송선생, 주역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룡무룡 숨은 용은 쓰이지 말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송시열 때가 아직 이르니 드러나지 말고 힘을 기르라는 뜻입니다. 임평대군 쓸쓸하게 그렇다면 용이 평생 숨어만 있으면 어찌 됩니까? 그것도 용의 삶입니까? 송시열 깊은 뜻을 담아 대군마마, 때로는 숨어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살아남는 것도 하나의 승리입니다. 임평대군 승리. 이것이 승리입니까? 송시열 마마, 지금 조정을 보십시오. 세자 저하의 혈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마께서 만약 정치에 개입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임평대군 침묵. 송시열 살아계신 것이 가장 큰 승리이옵니다, 마마. 내레이터 송시열의 말은 옳았습니다. 조선시대 왕자로 태어나 정치적 야망을 가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수많은 왕자들이 역모로 몰려 죽었습니다. 세조시대의 금성대군, 연산군 시대의 수많은 왕자들, 광해군 시대의 영창대군, 그리고 지금 소현세자의 아들들. 임평대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학문 속으로 숨는 것을. 제15장 시와 글씨, 내면의 표현. 내레이터. 하지만 임평대군의 학문과 예술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면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그는 시와 글씨로 표현했습니다. 임평대군이 시를 쓰는 장면. 임평대군 붓을 들고 세상은 넓지만 내 갈 곳은 없고 하늘은 높지만 내 뜻은 닿지 않네. 다만 책 속에서 옛 성인들과 이야기하며 이 허망한 시간을 보내더라. 내레이터. 임평대군의 시에는 깊은 허무가 배어 있었습니다. 왕자로 태어났지만 왕이 될 수 없고, 능력이 있지만 쓰일 수 없고, 꿈이 있지만 이룰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운명에 대한 체념, 그리고 분노. 임평대군 또 다른 시를 쓰며 새장 속의 새는 하늘을 그리워하고 연못 속의 물고기는 바다를 그리워하네. 나는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다만 자유를 그리워할 뿐. 내레이터. 자유. 그것이 임평대군이 가장 원했던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 말할 자유, 꿈꿀 자유. 하지만 왕자에게는 그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제16장 1649년 5월 인조의 죽음과 효종의 즉위. 내레이터. 1649년 5월 8일 인조가 승하했습니다. 향년 55세 복림대군이 왕위에 올라 효종이 되었습니다. 임평대군 28살. 그는 이제 새로운 왕의 동생이 되었습니다. 효종의 즉위식. 대신들 전하 만만세, 만만세, 만만만세. 효종 과인은 선왕의 뜻을 받들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노라. 내레이터. 하지만 효종은 불안했습니다. 그의 왕위는 정통성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원래 왕세자는 소현세자였고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제주도에서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더구나 효종은 야심찬 계획이 있었습니다. 북벌, 청나라를 치겠다는 계획.
이런 상황에서 왕실 내부의 분열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효종과 신하들. 효종 임평대군의 동향을 잘 살펴라. 신하 전하, 임평대군은 학문에만 전념하고 있사옵니다.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사옵니다. 효종 그것이 진심인지 어찌 아느냐? 그도 선왕의 아들이다. 언젠가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신하하오나 전하, 임평대군은 평소행 실이. 효종 계속 지켜보라. 그 어떤 의심스러운 움직임도 놓치지 마라. 내레이터 효종의 의심. 그것은 개인적인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역사는 형제 간 권력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태종과 방간, 방원, 세조와 안평대군, 연산군과 진성대군. 효종은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평대군을 의심했습니다. 제17장 1652년 영모 의혹, 생사의 기록. 내레이터 1652년 3월 임평대군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영모 의혹. 고변자 효종에게 전하, 임평대군이 불순한 세력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사옵니다. 효종 경악하며 무엇? 증거를 대라. 고변자 임평대군의 측근들이 밤에 비밀리에 모여 불온한 대화를 나눴다 합니다. 언젠가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말을 했다 합니다. 효종, 임평대군을 잡아들여라. 내레이터 그것은 모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영모 의혹은 곧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의금부. 임평대군 쇠사슬에 묶여 신은 억울하옵니다. 신은 단 한 번도 불충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사옵니다. 신문관 그렇다면 왜 내 측근들이 그런 말을 했느냐? 임평대군 신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누군가의 모함이옵니다. 신문관 모함이라. 증거는 있느냐? 임평대군 없사옵니다. 신문관 증거도 없이 모함이라 주장하느냐? 내 측근들이 모두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냐? 임평대군 신은 내레이터 임평대군은 절망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은 무죄를 증명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영모 사건에서 무죄를 증명하지 못하면 죽음뿐이었습니다. 재현 장면 마이너스 고문. 신문관 임평대군, 사실대로 말하라. 누가 너를 사주했느냐? 임평대군 고통스럽게 아무도 없습니다. 신문관 아직도 버티느냐? 더 강하게. 내레이터 임평대군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송시열의 상소. 송시열 효종에게 상소를 올리며 전하, 임평대군은 결백하옵니다. 신이 보증하옵니다. 효종경이 어찌 확신하느냐? 송시열 씨는 임평대군과 오래 교유했사옵니다. 대군은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였고 정치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사옵니다. 다른 신하들 신 등도 송시열의 말에 동의하옵니다. 효종 고민하며 하지만 증거가. 송시열 전하, 증거라는 것이 너무 빈약하옵니다. 단지 언젠가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말만으로 영모를 증명할 수 있겠사옵니까? 신하들이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죄라면 조정의 모든 신하가 역적이 되옵니다. 내레이터 송시열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효종도 알고 있었습니다. 임평대군이 정말로 영모를 꾸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석방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왕의 권위 문제가 있었으니까. 결국 효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효종 임평대군을 석방하라. 다만 앞으로 더욱 조심하도록 엄중히 경고하라. 내레이터 임평대군은 풀려났습니다. 간신히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임평대군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임평대군 혼자 방에서 울며 나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왕이 되려 한 적도 없고 권력을 탐한 적도 없고 단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의심을 받아야 하는가? 왕자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 내레이터 그날 임평대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겸손해도,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는 척해도 왕자라는 신분 자체가 위협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제든 누군가의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좋아요 구독 멘트 4. 내레이터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임평대군.
그의 고통과 절망이 느껴지시나요? 조선 왕실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이런 역사의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임평대군 최후의 선택을 들어보시죠. 제18장 완전한 은둔, 최후의 선택. 내레이터 1652년의 영모 의혹 사건 이후 임평대군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정치적 야망은 물론 사회적 관계까지도. 임평대군의 측근 대군마마, 오늘 조정회의에 임평대군 가지 않겠다. 측근하오나 마마 전하께서 부르셨사옵니다. 임평대군 병이 났다고 전하라. 측근마마 계속 이러시면 전하께서 의심하실 것입니다. 임평대군 의심? 이미 의심받고 있지 않은가? 가나 안 가나 의심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낫다. 내레이터 임평대군은 자신의 저택에 틀어박혔습니다. 궁궐 출입을 거의 하지 않았고 신하들과의 교류도 끊었습니다. 오직 책과 서예, 그림에만 몰두했습니다. 송시열이 찾아오는 장면. 송시열 임평대군을 찾아와 대군마마, 이렇게 은둔하시는 것이 옳으신지 모르겠사옵니다. 임평대군 쓸쓸하게 송선생, 나는 살고 싶을 뿐이요. 그저 살고 싶을 뿐이요. 송시열하오나 마마께서는 왕족이시고 백성들의 귀감이 되셔야 합니다. 임평대군 귀감? 나는 경고일 뿐이요. 왕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경고. 야망을 버려라. 능력을 숨겨라. 존재감을 지워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송시열할 말을 잃고 마마, 임평대군 송선생, 나는 선택했소. 비겁하다 해도 나는 살기로 선택했소. 내레이터 그것이 임평대군의 최종 선택이었습니다. 완전한 은둔, 완전한 정치적 중립, 완전한 존재감 지우기. 제19장 가족, 부인과 자녀들. 내레이터 하지만 임평대군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인 복선군주, 그리고 네 아들. 이들은 임평대군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복선군주 남편을 걱정하며 대군,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우십니다. 임평대군, 괜찮소? 복선군주 괜찮지 않으십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시는 것을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임평대군 한숨을 쉬며 미안하오. 복선군주 미안하다는 말씀은 그만하십시오. 저는 다만 대군께서 행복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임평대군 쓸쓸하게 행복?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잊은 지 오래요. 내레이터 임평대군의 네 아들 복창군, 복성군, 복평군, 복령군. 하지만 임평대군은 아들들에게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복창군 장남, 아버지에게 아버님, 소자도 아버님처럼 학문을 배우고 싶사옵니다. 임평대군 단호하게 안 된다. 복창군 왜 안 됩니까? 임평대군 너는 튀어서는 안 된다. 눈에 띄어서도 안 된다.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살아야 한다. 복창군 하지만 아버님. 임평대군 이것은 명령이다. 너를 지키기 위한 명령이다. 내레이터 임평대군은 자신의 고통을 아들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실에서 살아남으려면. 제20장 학문의 꽃, 구체적 업적들. 내레이터 1653년부터 1658년까지 임평대군의 마지막 5년.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정치적으로 가장 무력했던 시기에 그는 문화적으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구체적 업적들. 내레이터 첫째, 주역 연구. 임평대군은 주역에 대한 깊이 있는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특히 중용과 시중 개념에 대한 그의 해석은 후대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서예. 임평대군의 글씨는 임평체라 불리며 힘이 있으면서도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의 글씨는 국보급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셋째, 시문. 임평대군은 300여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그의 시는 깊은 철학적 사색과 처절한 현실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임평대군이 글을 쓰는 장면. 임평대군 붓을 들고 세상에서는 나를 비겁한 왕자라 부를 것이다. 권력을 탐하지 않은 무능한 자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싸우지 않고 살아남는 것.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저항하지 않는 것. 존재하면서도 위협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택한 길이다. 내레이터 임평대군의 글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침묵했지만 학문적으로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권력은 포기했지만 가치는 지켰습니다. 제21장 1658년 10월 마지막 순간. 내레이터 1658년 10월 2일 임평대군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37세, 너무나 젊은 나이였습니다. 복선군주 황급히 대군, 임평대군 힘없이 부인, 복선군주 어이를 불렀습니다. 곧 나으실 겁니다. 임평대군 쓸쓸하게 웃으며 아니요, 나는 안다. 내 시간이 다 했다는 것을. 내레이터 효종은 급히 어이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임평대군의 병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효종이 병문안 오는 장면. 효종 병상에 임평대군을 찾아와 요야, 네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임평대군 힘없이 전하, 소신은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옵니다. 효종 눈물을 참으며 아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내게는 네가 필요하다. 임평대군 쓸쓸하게 웃으며 전하께 소신이 무슨 쓸모가 있었사옵니까? 소신은 평생 아무것도 하지 못했사옵니다. 효종 그렇지 않다. 너는 네가 있어 줌으로써 나를 도왔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더 외로웠을 것이다. 임평대군 전하, 소신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사옵니다. 효종 말해보거라. 임평대군 소신의 아들들을 제발 지켜주십시오. 그 아이들은 야망이 없습니다.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효종 눈물을 흘리며 약속한다. 내 아들들을 내가 지키겠다. 임평대군, 감사합니다 전하. 내레이터 그것이 두 형제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658년 10월 16일 임평대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었습니다. 독살설이 나돌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임종 장면. 임평대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형님 소현세자. 저 이제 갑니다. 조카들, 미안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았는지. 내레이터 마지막 순간까지도 임평대군은 자신의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옳았는가? 침묵하는 것이 현명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멘트 5. 내레이터 37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 임평대군. 그의 삶이 가슴 아프게 느껴지시나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던 한 남자의 비극.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금단의 역사를 계속 만나주세요. 이제 임평대군의 유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2장 임평대군의 유산과 역사적 평가. 내레이터 임평대군은 짧은 생을 살았지만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첫째, 학문적 업적. 그의 주역 연구는 조선 후기 실학 발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특히 시중 때에 맞는 중용의 개념은 후대 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예술적 유산. 그의 서예 작품은 현재까지도 국보급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글씨는 임평체라 불리며 조선 서예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생존의 지혜. 역사적 평가. 내레이터 임평대군의 삶은 조선시대 왕자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자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 답은 간단했습니다. 야망을 버려라. 정치에서 물러나라. 학문에 전념하라. 중립을 지켜라. 위협이 되지 마라. 실제로 임평대군 이후에 많은 왕자들이
이 전략을 따랐습니다. 숙종의 동생 명안공주의 남편 복평군, 임평대군의 아들, 영조의 동생 연인군 훗날의 사도세자 할아버지, 정조의 동생 은원군과 은정군, 이들은 모두 임평대군의 전략을 따랐고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자유의 포기, 꿈의 포기, 잠재력의 포기. 제23장 현대적 의미,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내레이터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17세기 조선의 한 왕자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조직 내에서 불의를 목격했을 때 목소리를 낼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자신의 꿈과 현실의 안정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권력을 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을 지킬 것인가? 현대적 해석. 내레이터 임평대군이 보여준 생존 전략. 첫째,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라. 임평대군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쫓지 않았습니다. 둘째, 대안적 가치를 찾아라. 정치적 권력을 얻을 수 없다면 학문적 성취를 추구했습니다. 한 영역에서 막혔다면 다른 영역에서 꽃피울 수 있습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을 가져라. 당장의 좌절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임평대군은 37년을 살았지만 그의 작품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넷째, 진짜 용기를 이해하라. 싸우는 것만이 용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견디는 것도, 물러서는 것도 용기입니다. 다섯째, 하지만 자신의 가치는 지켜라. 임평대군은 권력은 포기했지만 학문적 가치는 지켰습니다. 형식은 굽혔지만 본질은 지켰습니다. 에필로그 잊혀진 왕자, 영원한 질문. 내레이터 임평대군 2호. 그는 왕이 되지 못한 왕자였습니다. 영웅이 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고통을 겪고 선택하고 살아남으려 애썼던 그저 한 명의 인간. 역사는 보통 왕과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임평대군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왕이나 영웅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임평대군과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남으려 애쓰는 평범한 사람들. 그렇기에 임평대군의 이야기는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마지막 성찰. 내레이터 오늘 우리는 임평대군의 삶을 통해 물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꿈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가? 침묵하는 것이 비겁한가, 현명한가? 자신을 지키는 것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찾으셔야 합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임평대군은 자신의 답을 찾았고 그 답대로 살았으며 후회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삶입니다. 금단의 역사,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임평대군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그리고 그의 선택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작은 위안과 큰 질문이 되기를. 최종 엔딩. 내레이터 여러분, 오늘 1시간 40분 동안 임평대군의 삶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5세 소년으로 병자호란을 겪고 형의 의문사를 목격하고 형수와 조카들의 비극을 지켜보고 영모 의혹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결국 은둔을 선택한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37년의 짧은 생을 살면서도 후대에 깊은 유산을 남긴 학자이자 예술가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금단의 역사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금단의 역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